예, 안녕하세요. 예, 북방민족 천년전성기, 그 가운데 거란사 제7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4강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4강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축구 시합할 때 토너먼트를 하든 리그전을 하든 4강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4강이 되면 보통 동메달까지는 이렇게 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역사에서도 4강 체제가 중요한데요. 여러 세력들이 겹쳐져 있을 때 어느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네 개의 세력이 서로 비슷한 힘을 가졌을 때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도 그러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4강 체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거란이 그러한 4강 체제의 중심이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란사와 4강 체제, 그래서 이것을 견제와 균형의 정치 철학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4강 체제를 처음으로 실현한 국가를 저는 고구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역사학이나 동아시아 역사학은 항상 중국 중심의 역사였고, 중국 외에는 전부 오랑캐, 그들은 중국에 부속된 그런 세력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면 5세기에서 고구려가 주도했던 정치적 철학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 철학을 가졌다. 그래서 그것을 동아시아 4강 체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4강 체제의 시작을 광개토 태왕 장수왕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30대 초반에 유리벽이 설치되기 전에 광개토 태왕 비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4강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학설 가운데 동아시아사를 보는 4개의 관점, 그래서 이하 동서설, 그리고 유목 세력과 농경 세력의 경쟁과 대결, 그리고 그러한 그 경쟁 시대에 어느 한 특정 세력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전성기를 4강 체제와 연동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하동서라는 것은 중국이 진나라로 통일하기 전에 동아시아 역사를 주도한 세력을, 동이족이 동쪽이고 화족이 서쪽, 그러니까 중국이 되겠다 하는, 그래서 이 이족과 하족이 동서로 나뉘어서 이쪽 동쪽은 동이족, 이쪽은 화족,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동방의 역사를 이끌었다고 하는, 물론 이 관점은 엄청나게 변화된 관점입니다. 1900년대 이후에 중국에서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제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은 기존의 역사서가 미화되고 중국 중심으로 있다. 그래서 옛 역사를 새롭게 분석하고 판별한다. 그래서 고사변이라고 했는데, 그 고사변 학파 가운데 부사년 후스니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하 동서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이족이 동쪽에 있는 문명, 그러면 동쪽에 있는 문명이 뭐가 있냐? 크게 3개의 문명이 있는데, 신석기 문명으로서 이 아래쪽 문명을 하모도 양저 문화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황하의 이 하류, 오늘날 산동반도에 있는 이 문명을 중국에서는 대문구 문명이고, 그 다음에 1990년대에 활발하게 발견이 돼서 2000년대에 새로운 문명 단위로 정의가 된 요하 문명, 그러니까 요하 문명, 대문구 문명, 그 다음에 하모도 양저 문화는 동이계가 만들었던 거고, 이쪽 황하의 중상류 지역의 신석기 문명은 보통 앙소 문화라고 하는데, 묘적 문화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앙소 문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화족이 만들었다. 자,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동쪽의 이 문명과 서쪽의 문명이 결합해서 용산 문화로 이어지면서 황하 문명이 꽃을 피웠다. 이게 이제 지금의 보편적인 학설인데,
이 이하동서설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부사년, 후스니엔이라고 하거든요. 부사년의 책은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하동서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거나, 또 하나는 이족과 하족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동이족의 역사가 먼저 시작됐고, 그 영향으로 화족이 황하 문명을 이끌었다고 하는 이족이 선이고 화족이 후라는 이하선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화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주장을 했으니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하동서설과 이하선후설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깨트린 대표적인 논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하동서설은 이런 논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기존에 중국인들이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학설이 화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중심이 화족이 있고 주변에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오랑캐는 동쪽의 이족과 서쪽의 융족, 북쪽의 적족, 그리고 남쪽의 만족. 그래서 이들을 이적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적보다 못한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들은 금수와 같다. 요게 이제 이른바 화이론입니다. 화이론. 그래서 화이론은 이른바 이제 봉건제가 시작되는 주나라 때 이것이 주공단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발전한 게 뭐냐면, 각국의 제후들은 군사적 힘과 정치적 힘을 가지고 중앙에 있는 주나라를 천자의 나라로 받들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정치 군사적 힘을 가지면서 주변 제후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모여서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주나라를 보호해낸다는 것, 이걸 존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존주론의 대표적인 첫 번째 실현한 사람을 관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관포지교에서 관중이나 포수가의 우정을 많이 내세우면서 마치 주공인이 관중인이 중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의 숭배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숭배를 합니다. 이것을 사대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화이론의 근거는 뭐냐? 만이 활하, 구적 간괴,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랑캐들이 늘 중국을 침략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둑놈들이 침략하는 구적들이 간교하고 도둑질을 한다는 거죠. 이 8글자가 화이론을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화이론을 조선에다가 대입한 사람, 물론 이제 정도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성리학자들이. 근데 그 성리학자들은 이 다른 이제 세계 지역, 그러니까 북쪽이나 서쪽이나 남쪽과 달리 마치 우리 동쪽은 이 중화 질서를 너무나 잘 받아들였다. 그 근거로 기자를 내세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에는 주문왕, 주무왕, 주공단이 있다면 우리 조선은 기자가 있어서 그 기자가 그 중화의 문명을 이곳에 꽃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작은 중화가 됐다. 이 소중화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노론벽파라고 불렀고, 이것이 이제 아주 막 징글징글한 사대주의를 가게 되면 화수학파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그런 화수학파, 꼴통 사대주의라고 하죠. 면함 최익현입니다. 유인석이나 면함 최익현은 철저한 중화 사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은 이적에서도 못난 금수와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항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 재미있죠? 그전에는 철저한 중화 사대였는데 그냥 자기보다 못한, 벌레만도 못한 외놈한테는 절대로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래서 항일로 가는,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개화하겠다는 애들은 오히려 친일파가 되는, 이런 그 역설적인 게 바로 우리 한국 근대사의 정치 철학입니다. 이런 것을 깨트린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항일 전쟁 또는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민족 사학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민족 사학자들은 대접을 못 받고 있죠. 이제 그러한 비자주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역사관은 깨질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깨졌어야죠. 자, 화이론과 소중화론을 깨트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하 동서나 이하 선우설과 같은 논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요거 유사한 것이 바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이른바 중국의 동쪽 지역은 이제 하나의 중국 속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그 동이족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세력들은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갔을 거고 일부는 북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동이족이 탄생하겠죠.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의 동이족과 진나라 이후의 동이족. 그러면서 그 동이족의 일부는 중국의 남쪽으로 가서 뭐 백족, 그다음에 이족, 장족 이런 세력들, 묘족 이런 세력들이 형성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면 이제 북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이제 부여, 고구려, 백제 뭐 이런 세력들이 되겠죠. 이러한 관점을 해서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이하 동서라는 관점이 새롭게 북방 유목세계와 남방 농경세계라는 이제 이원적 구조로 동아시아를 보는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박원길 비록 최근 동북아 역사재산에 나왔지만 이분의 사유 방식은 이 요금원청이나 이런 그 전에 북이 돌궐 이런 세력들을 중국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본 것이 아니라 중국과 별개의 북방 세력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북방 민족 역사를 정복 왕조 관점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시각, 이것이 북방 유목세계와 남방 농경세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책의 대표적인 것이 10세기에서 18세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금원청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룩 콴텐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유목민족 제국사, 당시 민음사에서 대우학술총서로 번역이 됐죠. 진짜 엄청나게 충격을 줬던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주로 이제 지금 벨기에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룩 콴텐이라면 널리 알려졌지만 이것이 이분의 원래 이름이 이제 원래 그 중국식 이름이 려광동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책에도 룩 콴텐의 이 한자 이름이 여광동이라 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룩 콴텐으로는 거의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목민족 제국사는 우리가 동아시아의 역사 이전까지 1986년 이전까지는 거의 중국인들의 시각과 일본인들의 시각 속에서 봤다면 이제 처음으로 다른 시각으로 봤던 것이고요. 이러한 유목민족 제국사는 아주 기본적으로 북방 유목세계와 남방 농경 한족의 역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정복왕조설이라고 부르고 정복왕조 요금이 대표적으로 북쪽의 자기들의 전통적인 역사와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제도, 그래서 이것을 이원체제로 통치했다. 이것을 호한체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동아시아를 보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까지는 동이족과 화족의 문명사로 본다면 이제 진나라 이후에는 북방 유목세계와 남방 농경세계의 대결과 경쟁과 융합과 교체 이렇게 본다면 북방의 북위부터 시작해서 요금, 원청 이들 세력을 중국사라는 관점 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국 남방 농경세계의 역사와 북방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의 우리 만주 한반도의 역사, 곧 우리 역사죠.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갖게 된다면 요금, 원청사에 대한 관점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북방 유목과 남방 농경세계의 역사 관점에 이렇게 그것을 극복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로 다시 전환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인 논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의 이제 동북 역사,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북방 역사죠. 그 북방 역사에 상당한 연구 실적과 그 대표적인 힘을 갖고 있는 장박천이 중화일체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화일체의 역사 궤적, 무지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른바 북방 민족이나 이런 모든 민족들은 중국사라는 변화 속에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중화민족 다원 일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종족들이 시대별로 세력이 교체되면서 결국에는 지금의 중화민족으로 일원화됐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중화민족 다원 일체론입니다. 비효통, 페이시아웃통이라고 하는데 중국말로는 페이시아웃통. 뭐 이름까지 굳이 뭐 이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이 유튜버를 보시면서 향후 우리 민족사학의 새로운 기술로 나가겠다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런 책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한자와 중국어는 배워야 되겠죠. 한자와 중국어를 배우면 이런 책들을 읽고 우리 관점으로 북방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그래서 10년, 20년 후에는 한국 통사의 요금원청이라든지 북방민족의 역사가 함께 기술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북방 유목세계와 남방 농경세계의 이원적 체계로 보는 관점을 오늘날 중국의 관점으로 만든 것이 중화일체론과 중화민족 다원 일체론이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에서는 중화문명론 또는 중화민족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기 우리 역사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이제 진짜 주제가 되겠죠. 사강체제와 전성기입니다. 저는 우리 역사를 크게 4개로 구분해서 제1기 사강체제, 2기 사강체제, 3기 사강체제, 4기 사강체제다. 그래서 3기와 4기는 다른 세력의 변화는 없지만 이 북방의 거란이 여진으로 바뀐 거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천하를 지배하면서 이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1기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체제를 만든 사람이 저는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발해가 등장하면서 이 주도권을 당나라가 이제 거의 갖게 되죠. 그러면 당나라가 가질 때 다른 세력들은 당나라에 부용된다. 그게 아니죠. 당나라를 주변으로 해서 친당 세력과 반당 세력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해서 당나라를 포위한 영국이죠. 그래서 당나라는 가장 국제적인 나라면서도 결국에는 그 당나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지역에 많은 권한을 주게 되죠. 그래서 거기다 정치 군사적인 권한을 주면서 절도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당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란과 여진이 주도하는 사강체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한국사와 구분해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강체제의 제1기는 5세기, 6세기로 이 북방 세력과 북중국 세력과 남중국 세력과 고구려가 힘을 서로 겨루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북방의 유현, 그 다음에 북중국의 북위, 고구려, 그리고 남중국의 중국의 남조, 송제, 남송, 남제, 남양, 남진, 송제, 양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러한 4개 나라가 변했거든. 오늘날 남경을 수도로 해서 4개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근데 북쪽에 북조와 남쪽에 남조를 해서 북위는 북조가 되겠고 이 남조, 그래서 이 4개의 세력이 서로 힘을 겨루던 것을 5세기 사강체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고구려가 주도했고 고구려 속에 백제, 신라, 가야나 외에는 독자적인 정치 권력을 가졌지만 고구려의 천하관 속에 아직은 예속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라고 본 겁니다. 하나의 세계를. 고구려의 천하.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수많은 선비족이나 오호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빈자리를 타고 들어온 유현이라는 세력들. 그래서 이 유현과 북위와 그 다음에 중국의 남쪽 송나라부터 제나라까지 이어지는 요 세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것을 사강체제라고 했고요. 이 사강체제에 고구려가 무려 150년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한국사에서 150년 전성기를 갖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고구려 150년 전성기라고 저는 정의를 했는데, 이때 이러한 전성기의 내용은 뭐냐? 113기 이상이 되는 고구려 고분벽화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당대 최고의 건축, 예술, 회화,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집약된, 요즘 말로 하면 핵폭탄과 같은 겁니다. 군사적 핵폭탄이라면 고분벽화는 문화적 핵폭탄입니다.
이것을 당시대 가장 발전된 형태로 이것을 축조한 세력은 고구려가 유일합니다. 자, 그리고 1만 기가 넘는 계단식 적석총입니다. 이 계단식 적석총도 건축 기술부터 시작해서 정치, 철학, 사상이 집약된 고구려인들의 정체성을 표현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고조선에 고인돌이 있다면 고구려는 계단식 적석총이 있다. 돌무덤이죠. 그리고 이런 걸로만 먹고 살지는 않죠. 고구려는 유목, 수렵, 채집, 해양, 어록, 교역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발달된 상당히 체계화된 교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거죠. 한국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가장 변화되고 발전된 시스템, 이것을 저는 고구려 150년 전성기다. 이것이 사강체제가 만든 힘의 균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8세기를 전후한 교역체계는 발해와 신라와 그다음에 서중국은 주로 이제 어떤 특정 세력이 200년, 300년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티벳이라든지 위구르라든지 후돌권 이런 나라에 있었고 이제 중국의 당나라 이들이 4강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 4강 체제의 그 키워드 열쇠는 바로 당나라의 주변에 있으면서 당나라와 대결하던 반당 전선이 있고 또 하나는 친당 전선이 있습니다. 물론 발해가 100% 뭐 반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해는 후돌궐, 그죠? 그 다음에 600년에서 800년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티벳, 그리고 티벳의 남쪽에 있으면서 티벳과 번조 동맹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이제 티벳인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번이란 말이 울타리란 뜻으로 티벳을 낮춰 부르는 거거든요. 토번하면 토한다는 뜻이고 번은 울타리, 까지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중국의 변방에 있는 토 나오는 아주 못된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로는 또밭 이렇게 부릅니다. 또밭이라는 것은 거룩한 땅, 밝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토밭. 근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표준어로는 일본식을 따와서 티베트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티벳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티벳 말로는 또밭 이렇게 부릅니다. 또밭. 그래서 이 티벳 그다음에 이쪽에 남조라는 것은 6개의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백족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남조와 티벳이 연합을 해서 당나라와 엄청나게 전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남조, 티벳, 돌궐, 발해, 일본 이렇게 포함된 것을 우리는 반당전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 후돌궐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당나라가 어마어마한 물적 지원해서 끌어들인 위구르, 당나라, 신라 그래서 이 나라들이 친당 전선을 구축하면서 이제 8세기, 9세기를 이끌게 됩니다. 자, 이때 바로 우리는 발해와 신라가 이걸 추구했죠. 바로 불국토와 해동성국입니다. 먼저 신라는 성동왕식입니다. 702년부터 737년인데 이때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불국사가 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 안정으로서 율령체제가 바로 여기서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라는 성덕대왕 시대가 가장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불국토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성덕대왕이 이제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북쪽에서는 누가 들어오냐? 발해 문왕이 등장을 합니다. 발해 문왕은 아버지 무왕이 이룩한 정복전쟁으로 주변국을 무너뜨리고 고구려의 옛 영화를 되찾은 거죠. 그러면서 이른바 해동성국이라 불렸습니다. 이 해동성국의 내용은 가장 정치 행정제도로 오경입니다. 오경 15부. 그리고 문왕은 자신이 이 세계를 불국토를 만드는 왕 중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왕의 공주인 정효공주묘와 정혜공주묘의 묘지명에 보면 이 발해 문왕을 뭐라고 했냐면 금륜 성법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레바퀴가 금으로 만들어진 가장 성스러운 왕 중의 왕, 전륜성왕입니다. 그리고 발해는 주변 국가 교역을 하기 위해서 거란도라든지 영주도라든지 압록도, 신라도, 일본도 그래서 발해의
전역을 교역로로 만들어서 해동성국을 이룩한 거죠. 자, 이렇게 신라와 발해가 당나라와 주변의 티벳, 위구르들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세력을 유지하면서 우리 역사의 또 하나의 전성기, 바로 불국토와 해동성국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란입니다. 자, 11세기 전후하면서 이제 거란이 사강체제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강체제에서 거란이 왜 중요하냐? 많은 분들은 거란도 뭐 역사에서 사라지고 금나라도 역사에서 사라지고 몽골족도 뭐 역사에서 거의 소멸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는 축적이고요. 이러한 축적을 통해서 이게 어떤 그 교육 효과가 나옵니다. 자, 교육 효과 나와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당 시대의 역사적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명적 성과들이 후대에 전해지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이러한 문명적 성과를 가진 거고 중국이 가장 많이 가져간 거죠. 그리고 몽골족은 자기들이 가장 넓은 이러한 사강체제나 또는 새로운 문명의 주도권을 가졌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장 약한 거고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만주족들은 나라를 못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하면서도 후대에 그러한 역사적 영향은 거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시대마다 다 역사적 역할이 있는데 바로 거란족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전까지 있었던 북방민족의 모든 역사를 결합해서 그 경험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아시아 최초의 정복 왕조를 열은 거죠. 그래서 북방민족의 천년 전성기의 문을 이제 드디어 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의 역할이 충분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 북방민족 천년 전성기의 이 전성기와 사강체제의 유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고려와 요나라, 그 다음에 이거 여송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썼고요. 요나라와 송나라, 송나라와 서하, 그 다음에 요나라와 서하, 이 네 개의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누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굴복하지 못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서로 문물과 정치적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이 한 200년, 300년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는 가장 안정적인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그 전성기를 고려 100년 전성기라고 합니다. 자, 문종부터 인종 때까지, 문종이 1046년에 즉위를 하고 인종이 1146년에 사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고려는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여유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에서 고려, 거란 전쟁을 하면서 강감찬이 결국에는 거란의 3차 침략을 막아내죠.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는 더 이상 큰 전쟁이 없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고려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불교 사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중국의 송나라는 유교 사상, 성리학으로 변하면서 불교 사상은 고려가 가장 높은 경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1차 대장경, 제조대장경,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이런 대장경의 경판 간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이 가장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려의 대표적인 종이, 인삼, 금, 은 이런 것들이 수출되면서 고려는 100년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고, 고려의 수도인 개경은 집집마다 청자로 구운 기와장이 처마와 처마를 연이을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하게 되고, 그때 당시 남았던 당대 최고의 기술은 고려 청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고려 100년 전성기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강체제와 전성기의 연동관계를 우리가 살폈고요. 고려 거란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고려가 거란을 막아냄으로써 동아시아의 주도권은 비록 북방에 있지만 우리는 고려와 조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정치 공동체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동아시아를 보는 4개의 관점을 종합하면 우리가 이하 동서설, 유목, 농경, 그다음에 전성기와 사강체제를 연동해서 봤는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한국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중국사의 관점으로 봤으니까 또 하나는
북방민족의 역사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사 속의 요나라, 중국사 속의 금나라가 아니라 북방민족의, 그들의 후예가 없다 해도 그것은 중국사가 아닌 거죠. 북방민족의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을 해야만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탈피해서 동아시아 역사를 바르게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금, 원청, 천년의 역사를 우리 역사의 관점과 북방민족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는 이제 거란족에 이제 직접 들어갑니다. 거란족은 어떠한 문화와 어떤 풍속을 가졌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은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오늘 제 7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